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6월 12일 오후 늦게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바로 다음 날 6.13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내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회담이 성과를 내면 현재 구도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란 초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거나 남북관계의 혼풍은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어 오히려 역풍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선거 전날 회담이 잡힌 배경을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또 영구적인 핵 폐기가 합의된다면 환영할 것이라면서 선제적으로 회담의 성공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친문재인계 3선인 홍영표 의원이 뽑혔습니다. 홍신임 원내대표는 여의도에 정치가 있는가 싶다며 꽉 막힌 여야 대치 상황을 풀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선 곧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활동을,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활동을 했고 19대 국회에선 같은 상임위 활동을 했던 터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는 갖춘 사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해가 질 무렵 건물 옥상에 의료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를 당한 병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슴하고 팔에 총상이 있다. 그다음에 출혈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듣고 곧 헬기의 불빛이 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군용 헬기가 옥상에 내리자 초조하게 대기하던 의료진들이 재빨리 달려갑니다. 연락을 취한 지 35분 만이었습니다. 환자가 일단은 가슴에 어디까지 맞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검사해보기 전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진은 곧바로 초음파로 총알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총알이 심장까지 가진 않았지만 갈비뼈 주변과 폐 일부분이 손상됐습니다. 동시에 팔에 찢어진 혈관도 꿰맵니다. 1차 처치를 마치자마자 파편을 꺼내는 수술이 이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외상센터 짓기 전에는 헬기장도 이제 이렇게 군 헬기장도 앉을 수가 없었고 수술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알아봐야 되잖아요. 프로세스가 딱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4시간 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한 병사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뭐 우리 명정님 말씀처럼 하면은 홍준표를 살려야 돼. 그러면 홍준표 살려야 우리가 살고요. 네. 홍준표 죽으면 안 돼요. 아이고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지가 죽을 길로 가는 걸 어떻게 말려요? 그거를. 살살 옆으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해줘야죠. 아 소몰이 하듯이? 근데 이런 게 있어.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셨는데 시니 김님이라고 보내신 메일인데 내용의 맥락은 이런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요. 푸나님, 전 2020년 총선 때 압도적인 승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김성태의 작태를 조롱하거나 희화화만 하지 마시고 그런 그들의 행동과 말에 어떤 밑그림이 있는 건 아닐지 고심하고 대처하는 것도 새날이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취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약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득권 세력이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어쩌면 이제 이게 웃자고 하는 모론이겠지만 일부러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모질이 캐릭터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해보는데 어쨌건 메일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저는 잘 알고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슬로건을 바꾼 거예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슬로건에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난 이 말은 더 와닿지 않는 게 경제를 망치거나 서민 경제를 망치거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지표 중에 경제를 망쳤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그들 정권에서 만들어진 여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가계 소득이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잖아요. 누가 경제를 보게 한 거죠? 이 자유한국당에서 노리는 거는 그거예요. 최저임금 어떻게든 사수해야 된다. 더 이상 1만 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막아야 돼. 지들도 1만 원 공약했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살자면 실제로 국민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슈가 너무 안 막히고 당내에서 내부적인 논란이 벌어지면서 비토를 당하니까 이건 이제 노선을 바꾸긴 한 건데. 근데 임팩트는 더럽게 없어. 이게 뭐냐면 봐봐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700만 자영업자. 그 700만 자영업자가 많겠어요. 최저임금을 케어해주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겁나 열받는 게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에요.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지. 자영업자의 고통의 근본이 월급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같이 가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선거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건 사기. 대국민 사기. 꿈의 시작 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 청년. 그래서 김성태한테 주먹질을 했다니까요.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금 김성태랑 추경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를 좀 늘리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1 공약이 일자리 늘리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많은 너그러를 끌면서 일자리를 안 만들려고 했습니까? 소방관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 문제 저번에 뭐 화재 사건 났을 때 또 보면 그런 자리가 왜 필요해? 불도 안 나는데 했던 자들이 현재 야당인데 먹히는 아젠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명백한 거짓말인 게 김동연 부총리 인터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1년간 청년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 등록이라든지 뭐 특허 출원 개수라든지 이런 초기 기업 활성화 실적이 역대 정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지금 안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한국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신문지상이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국민 사기인데 경제가 나빠지지 않았어. 지들 때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어. 근데 구체적인 수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선거 슬로건이나 내용으로 걸면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나빠졌나 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고. 왜 대표적인 사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조원진이 남북 통일되면 200조를 북한에 갖다 주는 거다고. 퍼주기. 그 사실 200조는 일본 돈인데. 참.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이 비난을 받으니까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라고 이제 살짝 바꾸는 모양새인데 또 의미 없다, 임팩트 없다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저쪽 세력의 그 선동질들 디테일에 들어가보면 약간 또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경제 정책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집값 안정시키는 문제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세력과 아닌 세력과의 차이가 저는 크게 없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진 자면 내 집값 떨어지는 건 사실 싫어요.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모든 국민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서민들이 반대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집값의 문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강남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투기꾼들이 박근혜 때까지 그랬으니까 은행에 가서 자기 돈 10원도 없이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집 담보로 해서 집을 계속 늘려가요. 그러면서 집을 막 수십 채씩 가진 자들이 그 집값을 또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부동산이 항상 있잖아. 부동산에서 30평대 얼마 가격을 아예 걸어놓고 그걸로 확정시켜 놔. 그게 부녀의 역할이라면서. 네, 호가를 높여놓는 호가를 높여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태길해라. 하나는 임대업을 등록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든지. 그러면서 4월달, 그러니까 지난달 이후에 집값은 굉장히 안정되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강남도 상승률이 주춤했고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의
지수를 보면 그 야수님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강남은 빼놓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을 빼놓고 보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강남이 싹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비율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살짝.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이제 그거를 발목을 살짝 잡고 덜 내려가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강남마저도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 최초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 약발이 끝나느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일단 정책이 성공을 했고 성공한 정책의 결과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 성공한 정책을 기반으로 제2차 정책이 또 덧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동산 정책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계속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라도 남북 평화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몰리는 곳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시에 몰리거나 부동산에 몰리거나. 그러니까 증시가 화랑이면은 증시에 몰리고 증시가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거나 대세 하락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몰리거든요. 근데 남북 평화를 통해서 개발 호재가 터지면 사실 대한민국에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남북 평화 문제가 그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세계사적인 문제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생활 밀접하게 가까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들은 뭐 서울의 집값은 7.5% 뭐 올랐고 지방은 1.59%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서울 강남만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가가 아니라니까요. 호가.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값도 못 잡고 저러고 있다고 하는 공격하는 일부 강남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버티기가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해. 이런 장사꾼들은.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 이야기 누군가에게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내가 평생 살려고 뭐 지역권 뭐 얻어가는 아파트가 있잖아. 또 주택이 있잖아요. 그것은 집값 떨어지는 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원래 그게 10억짜리든 5억짜리든 3억짜리든 팔 생각이 없는 집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예. 실제로 그렇죠. 우리다가 살다 보면 이제 뭐 딸 여운다, 아들 여운다고 뭐 그 집값에 좀 비싸면 좋겠네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것도 멍청한 짓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새끼한테 집 해주려고 내 집을 파는 과정이면 집값이 싸지면 좋은 거지. 내가 사주는 집값이 싸지면 좋은 거라고. 내 집값은 안 떨어지길 바라면서 자기 새끼들한테 사줄 집은 싸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진정성을 믿고 가면요. 이렇게 자기 집값 막 지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 다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면 내가 봤을 때는 1%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걸 강제로 때려잡으면 또 자유한국당이 그럴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가 없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이제 홍준표 특집 홍갱이. 홍갱이는 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이 붙여진 이름이죠. 홍갱이. 아, 뭔가 매콤할 것 같네요. 국 끓여 먹으면 매콤할 것 같은. 지금 이제 홍준표가 경남 창원에 가서 그 일어난 일 있잖아요. 빨갱이, 그 창원에는 빨갱이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 민중당 분들 폄하하는 바람에 지금 고소도 당했고 실제로 보도를 보니까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모 언론사 뉴스에 보니까 진짜 그런 말 했더만 그 목소리 그대로 녹음되어 있어갖고 맞아요. 뉴스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당 분들 빡이 치셔가지고 이제 고소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이거든. 당대표가 그 당의 얼굴로서 우리 상품을 좀 사주세요가 표를 찍어주세요가 똑같은 말이거든. 이 어그로 끌고 다니는 이유 물론 말했지 사실은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선명해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인데 안 통한다는 거 알면 전략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일정 지역에서는 홍준표 당대표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의 지지율이 많이 나왔던 일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 더 빨리 먹힐 거야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남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 패널들이 후보들한테 묻잖아요. 홍준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김태우는 시정일관 너무 나갔다라든지 그 적절하지 않다고 막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가 뭐 어땠는지 아세요? 당신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면서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김태호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약간 속삭이는 말로 참 준비 많이 하셨네 이러시고. 또 한 번 더 매기는 게 있던데요. 네. 이 홍준표가 이렇게 너무 막말을 많이 하니까 도지사 하지 말고 김태우 의원께서 직접 당 대표로 나서서 당을 좀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희화화된 인물인데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홍준표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단서가 와서 정말 마이크로 하지만 정말 매크로한 느낌으로 한번 털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김성태가 단식을 하는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는 사시미 테러도 당해봤다. 주먹은 별로 안 무섭다. 공당에 환갑을 훌쩍 넘기신 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명종이 형이나 야수님이나 마차님하고 저도 안 하는 이야기예요. 유치하잖아. 네. 한번 팩트를 털어볼까요? 사시미 테러라는 거에 대해서. 광주지검 검사로 홍준표가 검사로 있었던 당시에요. 1991년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조폭두목으로 알려져 있던 여운환이 우리 집에 식칼을 보내와 협박했다. 이게 사시미 테러 얘기예요. 저는 사시미로 그러니까 물고기로 맞은 줄 알았네. 그런데 이게 이 여운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그 입장문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홍준표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홍땡표 가운데만 달라요.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 주치의라 주치의에게 주방용 henkel 칼 세트 쌍둥이 칼. 독일제. 그거를 선물을 했는데 추석 선물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해외 세미나로 가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이 경비실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경비원이 홍땡표 이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착각을 하고 홍준표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어머나 칼이야.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냥 겁쟁이에요. 이걸 테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때 홍준표가 그걸 빌미로 그 사람을 여운환 씨 그분을 조폭으로 몰아가지고 구속까지 시켜서 감옥살이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이 생긴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말이 얼마나 유치해. 그 계단을 지나가면서 나는 석공 테러도 당해봤고 사시미 테러도 당해봤는데 주먹 갖고 하는 놈은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놈도 안 무서운데 주먹 갖고 하는 놈 무섭겠냐고. 사실 석궁하고 사시미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테러 당했으면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지. 이게 유머야 아니면 네. 진실 드립이야.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딱 그 시정 잡배들 중에 뭔가 그 깊은 생각 없고 막 술이나 처먹고 다니는 껄렁패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공당의 대표면은 민심은 참 무섭더라. 그 청년의 주먹을 어떤 개인이 당한 테러만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니라 분노한 일부의 국민이 한 행위를 보고 있다면 실제로 국민이 무서운 건 투표 같은 행위로 나타나요. 열과 성을 쏟아서 뭔가 대선 같은 선거 행위를 쫙 하고 나면 결과치가 딱 표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민심은 무섭더라 이런 이야기는 못해. 죽어도 못해. 수준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김성태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지금 자기가 한 막말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의원들을 결집시킨 효과는 동료 의원인 김성태, 원내대표인 김성태가 맞아서 또는 같이 누워있음으로써 다른 소리가 못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김성태가 열심히 단식하고 있는데 이자는 그 전에도 그 단식장에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못 굶어. 배고픈 거 못 참는데. 어렸을 때 워낙 굶어서. 그러니까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홍준표 씨는. 이 김성태를 때린 가해자가 구속된 분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기는 그 울분과 분노 때문에 홍준표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홍준표가 없어서 김성태한테 간 거예요. 타겟이. 그 소식을 듣고 홍준표는 김성태 단식장을 지나가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겠죠. 아, 맞아. 그래서 야, 김성태는 저렇게 맞았지만 나는 옛날에 사시미 칼도 테러도 당해봐서 그까짓 거면 그 사람이 와서 주먹으로 때려도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그냥 발언을 한 거야. 참 이게 인식이 비열하고 천박하고 그렇죠. 예. 그 포인트가 아니거든. 참 못 배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중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똥낭아치들 있잖아요. 껄렁껄렁하게 막 길에 침 뱉고 막 무릎 떨고 하는 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남자답고 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그 똥낭아치들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잠깐 정치적인 의미로서 막 막말을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홍준표는 안 고쳐지겠구나라고 느낌이 드는 게 너무 가벼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목받는 게 좋은지 이 정도 되면 약간 제가 사이코라고 보거든요. 말로 어그로 끌어서 이게 보도가 나가는 거를 즐기는 입장이면 그게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정치인은 자기 부고만 빼고 어떤 이야기도 보도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옛날 마인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단 표수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계속 지금 못 받게 하고 있는 건데 더 재밌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위기냐면은 대충 의원총회 안건을 끝내놓고 홍준표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안건을 끝내놓고 나면 의원들의 자유 발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의 당대표로서의 너무 거친 말이 나가는 거에 대한 항의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서두를 끝내려고 하니까 그중에 김도읍이라고 부산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도읍. 이 사람이 왜 단식투쟁이나 드루킹 특검 등은 원내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냥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따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 느낌은 마차님이 하면 안 돼요. 야수님. 내가 원외 인사라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2년 뒤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시 오겠습니다. 검찰로 봐서도 내가 선배인데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운영이 적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참 벼르고 의원총회라는 게 날마다 이럴 수가 없어. 다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고 국회의원들은. 근데 모였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해. 분위기상 보면 의원들이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홍준표한테 한마디씩 할 분위기야. 그러니까 서둘러 끝내. 근데 김도읍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야. 홍준표 속마음은 빠지 안 달고 있으니까 나 무시하는 거냐 지금? 야, 너 검사 몇 개야 이 새끼야? 나 지금 너보다 훨씬 선배인데 이 새끼야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딱 이 느낌이었다고. 그렇죠. 정제된 발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딱 그거죠. 니 몇 살이고 딱 이거지. 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인간들. 하긴 나이가 더 많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 버릇없이라고 말하는. 에휴 진짜 이걸 보면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현재 내부 구조. 그러니까 홍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찍소리는 못하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이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딱 데드라인은 지방선거 끝나는 날이에요. 6월 13일 날 저녁에 출구조사 발표되는 순간 홍준표는 일단 당대표는 물러나야 된다는 연설문을 페이스북으로 하겠지. 그리고 다시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한 이틀 만에 할 거야. 아 근데 홍준표의 정치인 세계에서는 자기가 이제 다음 총선에서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구에서 출마하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잖아. 내가 다음 회기에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이 새끼야. 딱 이거잖아요. 근데 왜 홍준표한테 그러니까 당을 또 못 믿는 불신이 있어요. 자기 조직원들을 못 믿으면 어떡해? 일단 친박이라는 그 당 전체에 대한 불신. 근데요. 홍준표의 그 수행비서가 쓴 페이스북 글이 홍준표의 생각을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의총 수준을 끌어올리자. 일부 3선, 재선 의원은 술을 먹고 들어와 당대표에게 주정이나 부리는 의총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당대표는 어려운 선거 환경 속에서도 전 지역을 고생하며 돌고 있고 원내대표는 단식투쟁으로 쓰러질 지경입니다. 의원님들 정신 차립시다. 야당이 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집권 여당이 한마디 못하고 의총에서 소리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측근들과 국회의원들의 괴리감인 거지. 누구누구가 홍준표의 반기를 들면 저 새끼 약점 찾아와. 강길부? 원래 그러신 분이잖아. 이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잖아. 당장 김도읍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감정 싸움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런 걸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김도읍이 그랬네.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의원총회장에 국회의원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주정이나 부리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당원들은 당대표랑 싸우려고 한다. 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어떤 신뢰감이 생기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도 신뢰를 쌓거든. 근데 당을 하는 사람들이 이딴 식으로 신뢰를 못 쌓고 있는 거야.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이런 기행을 벌였군요. 이해가 되네요.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기죽지 마시고 쭉 가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본인의 세력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으로 영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안철수는 당대표이면서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다가 쿠사리만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홍준표는 세요.
확실히. 안철수는 정말 아쉬울 것 같아. 왜? 그 노원병의 국회의원직을 왜 내려놨을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캐릭터가. 그렇게 보면 또 뭐, 어쨌건 그 홍준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검사였다는 사람이 하는 짓은 약간 조폭스럽고. 이게 보고 배우는 거 있잖아요. 예, 본대로 된다고. 사실 검찰도 조폭을 대항하다 보면 조폭스러워져요. 자기 조직 내에서. 사실 맞다이 주먹으로만 따지면 조폭한테 무조건 지지.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직책이 놓여 있음으로써 조폭을 합법적으로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건데, 홍준표 씨는 사실은 지금 하는 짓 보면요, 조폭에 가깝지 일반적인 엘리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말 부끄럽죠. 지금 요거 하는 짓들을 보면. 홍준표가 정말 꼴보기 싫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러면 홍준표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투표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투표율이 높아지는 만큼 홍준표는 당에서 더 처절하게 처단당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가고 홍준표 오고, 홍준표 가면 또 누가 오고, 어쩔 때는 김진태도 올 거고, 어쩔 때는 이정현도 올 거고, 그 자리만 가면 그 지랄들을 하는데 뭘 기대를 해? 아예 당을 없애버려야지. 이정현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을 없애야 돼. 당을 없애서 원내 교섭단체 이하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를 응원하는 거예요. 내부분 당을 계속 치시라. 그래서 나갈 사람들 빨리빨리 내보내고 남은 사람들로만 선거를 치러서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좋다는 메시지. 우리는 당파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를 돕겠습니다라고 해주고 띄워주고 축하도 막 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좀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비해서 참모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니? 우리를 좀 대우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이게 먹힌다니까요. 후죠. 근데 지금 그 홍준표 하는 걸 보면 이미 학습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상실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 참모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도 그 당사자가 학습할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갈 길은 정해져 있죠. 아무리 우리가 살려주고 싶어도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선거 나가시는 분들도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사실은 15%. 15%만 득표하자. 선거 비용 보전. 홍준표 대표님 전국 순회를 촘촘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많이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그렇게 참패를 해도 또 말할 거예요. 또 다른 식의 변명을 할 거라고. 변명이 아니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선거 때까지 이제 약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자, 그때 어떤 말을 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의원총회에서 행패 부리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선거 졌다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1년 됐네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 시점이 딱 1년 그 시점 이제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지지도 설문조사가 많잖아요. 네. 지금 거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예, 전무후무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1년 차에 80%, 평균 80%를 찍는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역대 없었으니까요. 네, 어디서 보면은 뭐 86%, 87% 가까이 그렇죠. 확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오차 범위 감안한다면 뭐 90%. 그렇죠. 네, 박스권도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공산주의, 남과 북이 이럴 때 또 하나가 되는 건지 뭐 거의 뭐 100%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노무사님과 함께 이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펼쳐왔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시작해왔고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하는 그 지지율, 그것의 원인을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원인이 그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그 80%가 넘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촛불 혁명 뒤에 뭐 진보와 보수가 이제 역전된 이런 지형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워낙에 소통하고 겸손하고 또 안정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이었고 또 야당이 사실은 보수 야당이 알아서 지금 찌그러져주고 있는 찌그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잘 요즘 폭망하고 있죠. 연일 코미디 같은 그런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이 발생한 거지 사실은 민생, 경제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는 정책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칭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한 노동 정책이 2017년 5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선거가 5월 9일이었고 당선되자마자 이제 업무 시작이 5월 10일부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사흘째 되는 5월 12일에 처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간 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렇죠.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하고 함께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부당노동 행위 근절 방안을 6월 28일에 발표했고 7월 20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고요. 8월 4일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했고 8월 17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고요. 9월 25일에 양대지침 공식 폐기 선언하고 9월 28일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제빵기사 5,309명 직접 고용을 노동부에서 지시했고 10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했고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고요. 11월 들어오면 이제 더더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단 11월 첫날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 출범했고 다음 날인 11월 2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가 출범되었고 11월 14일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11월 28일 종합병원 근로감독 실시 12월 29일 뇌심혈관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개정안을 고시했고요. 그리고 2018년 올해 들어와서는 1월 1일 첫날부터 출퇴근 중에 재해를 산재보험에다가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1월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하고요. 1월 2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1월 31일 노사정 대화 복원 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그리고 2월 28일 주 52시간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했고 3월 6일에는 안전보건 자료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지침을 개정했고 3월 15일에는 청년 고용 촉진 방안 발표했고 3월 29일에는 바로 전국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월 19일에 5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노사님께서 지금 숨이 차도록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1년 동안 한 게 이렇게 많아요. 노동정책 발표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사건 사고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보니까 미투 보이고요. 네. 그때 5월 1일 노동절 날 사망하셨던 타워크레인 때문에 사망하셨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런 사건들에 대한 것도 보이고요. 네, 그렇죠. 제빵기사들 직접 고용한 거 보니까 그때 파리바게뜨 사건 났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 지난 1년 동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했던 것보다도 한 10배는 더 많은 일들을 해냈고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있었다. 그렇죠. 보여져요. 많은 정책 그리고 전향적인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쭉 보면은 이렇게 쭉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진짜 다 들어보시면은 그대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책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발표했던 것들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 실행의 로드맵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반적인 평가를 감히 제가 내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큰 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승하 부장님도 연관돼 그렇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였죠. 그렇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인천공항공사가 어떻게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가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이런 방향에 대한 신념 같은 거는 사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밖에는 사실 제 입장에서 평가가 좀 그렇죠. 어려워요. 예, 지금 예. 정권 교체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청자들도 궁금할 텐데 지금 KTX 여성무원 문제, 코레일의 그 비정규직 문제가 네, 사실 이게 굵직한 문제인데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지금 들어보고 싶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의 이적을
로 이제 합의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인데요. 코레일도 많은 자회사들이 있고 또 간접 고용 아니면 정말 그냥 완전 민간업체 하청 비정규직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고용 구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체가 아직 시정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선은 제일 시급한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이제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어요. 7월 20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분명히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KTX 승무원 업무가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다라고 철도공사가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요? 네. 사실 좀 그게 좀 의외인 부분이고 아직도 뭐 협상이 안 됐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상에 확실하게 승무원이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법 규정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법으로 이렇게 제도로서 가이드라인을 내렸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밑에 있는 각 행정부서에 있는 진한 적폐들이 저는 없어지지 않았다가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동감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 부분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 중에서 가장 역사가 가장 길고 그쵸? 철도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도 훨씬 넘었고 그리고 규모도 가장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폐의 역사, 뿌리 깊은 역사가 바로 한 번에 저는 그 뿌리가 뽑힌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한 번으로 또한 뿌리 뽑힐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민주정부가 한 세대 정도, 한 20, 30년 정도는 가야 100년이 넘는 그 적폐들이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겨우?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네요. 네, 좀 아직 자회사로의 전환 정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자회사라는 게 유명무실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민간 기업체와 그닥 다를 게 없는 게 여전히 똑같은 착취, 똑같은 체계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여전히 본사 직접 고용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있는 공사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예,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를 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이제 하나의 좀 예시로 좀 많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드러난 걸 보면 인천공항공사에 소속돼 있는 거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9,785명인데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이제 정규직화된 사람이 한 1,143명이 되고요. 이 정규직화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즉 인천공항공사가 100% 투자한 자회사인 인천공항 운영관리 주식회사 여기에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안에 약 2,745명을 이제 더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올해 6,282명도 정규직으로 그렇게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이 중에서 일부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직접 고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밝혔는데요. 이 자회사라는 것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가 지금 임시법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10년, 20년 후까지 계속 이 자회사의 소속으로 정규직화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언젠가는 임시라는 자체가 직접 고용의 중간 다리쯤 과도기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KTX 여승무원들도 지금 그 현재는 다른 분들의 경우는 좀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렇죠. 분들은 자회사에 네, 지금 자회사 소속인데요. 네. 여전히 자회사가 똑같은 직급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똑같은 그런 중간 착취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 열악한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지금 철도공사 같은 경우도 자회사에 위탁된 것이 그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회사에 위탁했다는 명목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자회사라고 해도 그 자회사와 수의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계약 경신을 하는데 그것이 언젠가 그 자회사와 더 이상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는 한 번에 해고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네. 어떤 정치적인 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면 그 자회사를 언제든지 한 방에 날려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자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이것 때문에 지금 KTX 여승원이나 인천공항공사 노동자들도 공사 차원 그리고 코레일 차원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코레일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정규직이 정년 퇴직을 하면 그 직종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 더 열악한 그 일자리만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정규직은 점점 줄어들고 자회사나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모든 그 외주위탁했던 직무들을 다 직접 고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저는 근본적인 그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공항 그리고 이 철도에서 이렇게 자회사를 설립해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넘게 투쟁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해보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자체를 조각조각 낸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쉽게 잘라서 민영화 팔아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철도 같은 경우는 이게 누구 하나 잘라서 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판매, 세일즈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내가 성과 혼자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철도 같은 거 뭐 기관사 혼자 내가 너무 빨리 달려. 나 운전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혼자 막 서울 부산 1시간에 주파해 이렇게 돼가지고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철도에 있는 한 명 한 명 직종별로 다 같이 협동으로 해야지만 안전하게 고객들을 목적지까지 모실 수 있는 철도의 본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관사는 중요한 업무니까 너는 돈 더 주고 옆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니면은 뭐 표 파는 사람들은 너는 하찮은 업무니까 돈 덜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놨다는 것 자체가 그 민영화하기 위한 복선을 깔고 만들어진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해요. 저는 약간은 이제 거기다 추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공공 부문에 있어서 그 외주화 내지는 자회사를 설립을 통해서 경영을 하는 그 시점 출발점이 언제부터였냐면은 바로 이제 20년 전이죠. 우리가 IMF 구제금융 시절 이후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코레일, 뭐 한국공항공사 이런 곳에서 자회사를 둘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 기발한 정책이 발생을 했느냐? 거기 시점은 저는 일단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 이것에부터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어떤 그 대기업 그리고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것에 대한 불똥이 공공부문에서도 튀니까 이 방만 경영이란 자체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소리일 것 같아요. 그 임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저 밑에 있는 노동자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아가는 그런 소득 불균형은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그리고 인사적체에 따른 그 위에 상급직들이 너무 많은 점들 그런 것은 있겠는데 그렇다 해서 이 방만 경영 자체가 반드시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보고 특히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적자의 문제를 또 갖고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적자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쁜 건가? 그렇죠. 저는 그럴 생각은 안 해요. 네. 이것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면 적자 보면 안 되죠. 돈 벌려고 하는 회사니까. 근데 이 공공사업을 하는 곳들은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자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적자를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한 개별 그 공공부문 정부 투자기관이나 그런 공기업들이 반드시 꼭 이익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미시적인 목표에 너무 매달린 결과가 바로 이런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의 원인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IMF 때 그 불어닥쳤던 신자유주의 열풍 그 때문에 경쟁이 공공성과 안전에까지 잘못 침투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과 산업재해 줄이기에 주목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이제 두 번째 그 큰 그 틀을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에 202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6,470원이었던 것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예,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그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시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하면서 조사 결과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것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인 2017년에는 543만 7천 명이었는데 현재는 558만 명으로 14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1년에 14만 명이나 늘었다는 것은 물론 그 고용률이 늘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들어준 부분이 분명히 절반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메워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저는 시그널이라고 좀 해석하고 싶어요. 네, 이 처음에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 보수 언론에서 고용 대란 일어난다 난리 쳤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땠나요? 그렇지만 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대란은 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최저임금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이 이제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네. 이것도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킹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이제 300인 이상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에 대해서 먼저 시행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차츰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제 전체 시행이 된다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의 악화 그리고 저녁이 없는 삶, 요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만큼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 일자리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용도 더 많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좀 이런 선순환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꼭 그런 변화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산업재해 줄이기에도 굉장히 조금 신경을 썼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선언하셨는데요. 첫 번째 3대 프로젝트는 3가지입니다. 산재 사망, 건설 교통사고, 자살. 예, 요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앞에 2가지는 산재 사망과 건설 교통사고. 이건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 우리 5월 1일 노동절 거제 삼성중공업의 그 하청 업체 노동자들 7명 사망한 사건, 그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청의 책임을 부과해야만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마침 이런 그 방안을 넣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원청의 산재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성 암 같은 산재 입증 책임도 노동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지도록 이렇게 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참 좋은 일인데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예,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 안 하는 야당. 그러네요. 특히 다들 한번 떠들썩했지만 마포대교를 막히게 했던 그 건설 노동자법 아직도 통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야당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진행 중이고요. 네, 이제 양대 지침 폐기로 조성된 사회적 대화 분위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대 지침. 예, 양대 지침 많이 들으셨죠? 박근혜 정부 때 쉽게 말하자면은 쉬운 해고 그리고 성과 연봉제 요 부분들 굉장히 그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노동자들 특히 좀 공공부문에서 먼저 크게 들고 일어나서 그 투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폐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제빵 기사도 직접 고용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당노동 행위나 불법 파견 같은 산업 현장에 이제 불공평한 관행에 청산을 좀 하는데 좀 노력을 다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MBC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그 노동청과 검찰이 그동안 그대로 묵혀만 뒀던 거 제대로 이제 수사하고 관련자 입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언론 타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삼성의 그 모노조 경영을 위한 노조 탄압의 그 잔악한 그런 그 역사를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노무사님과 짚어봤던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좀 되게 허술하기도 하고 어쩜 그런 잔악한 행위를 삼성이 했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좀 민낯이 드러나는 기분이에요. 예, 그렇죠. 뭐 삼성 하면은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쁜 의미로 명불허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명성 어디 가겠냐 싶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지금은 일단은 사회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뭐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진정성을 좀 적어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려면은 전자가 아니라 삼성그룹 자체 전 그룹 차원에서 그동안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일체 부당노동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만약에 그것을 어길 시에는 그룹 차원에서 그룹 총수 차원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다짐을 해야 진정성을 좀 믿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노사정 대화가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열리고 올해 있죠. 1월 30일이죠. 네. 우여곡절 끝에 네, 만나긴 했죠. 민주노총이 좀 참여는 안 했지만. 네, 만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누구랑 사실 좀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전 정부와 쪽팔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비교 대상은 아니죠. 네, 사실 이거 네. 그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 이건.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같은 항상 파트너로 보고 같이 함께 상생해야 될 존재로 바라보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김승하 지부장님은 아무래도 좀 양에 안 차죠, 사실. 그쵸. 우선 제가 지금 여기 그쵸. 있는데 제가 KTX 안에 있어야지. 그치. 네. 뭐 그때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네. 1년 안에 이제 KTX 탑승했을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아직까지 KTX 유니폼을 못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새 유니폼 이제 입어야 되는데 옛날 유니폼 이제 잘 몸에 맞지도 않잖아. 꽉 끼잖아요. 그러니까요. 새 유니폼 맞춰야 되는데 아직도 KTX에서 안전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첫 발은 였지만 지금 뭐 야당이나 아직 불협화음도 있고 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깎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네.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제 우리는 굴리기 시작한 거지. 지난 9년 동안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첫 굴림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밤새 얼어붙은 수레바퀴는. 그렇죠. 한 번 구르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굴러가고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는데 이 얼어붙은 첫 회전을 하는 것을 지금 적폐들과 야당들이 지금 온몸으로 사수하고 있잖아요. 네. 네, 특히 뭐 혼수성태 같은 경우 배까지 까면서 도대체 왜 단식을 하는지도 도저히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이해 못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현재 이 노동개혁 쪽에서 있어서도 진정한 노동개혁에 있어서도 계속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특히나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근로자법 같은 거. 이거 정말 자기네들도 다 인정해놓고 다 합의해놓고선도 안 한다라는 거.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요즘 그 벌써 얘기가 나오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 해산. 진짜 국회 해산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에 대한 의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들은 전부 다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진짜 야당만 제대로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 정도만이라도 협조를 해준다면 노동개혁 그리고 노동자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는 바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지지율은 굉장히 높지만 사실 실질적인 일자리, 경제, 부동산 정책에서는 아직 뭔가 뚜렷한 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야당이나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적폐에
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정부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또 앞으로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퀴를 굴려 나가야지 이 동력을 끝까지 완성해야지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정권 연장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노무사님과 그 문재인 정권의 1년 동안의 노동정책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기조대로 끝까지 다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현님과 저는 페북 친구인데요. 보현님의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의 감상 같은 것들이 간간히 올라와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이번 주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뭔가 이 자갈자갈의 예고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승화지부장에 통찰력이 생겼네. 인생은 다 그런 것이지. 예. 그리고 막 가끔씩 보면은, 아, 뭘 쓰고 싶은데 오늘은 참겠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뭐지 궁금해서. 아,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보현님, 오늘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SNS에 글 쓸 때마다 사실 푸나 삼촌의 그 명언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자정이 넘으면 글을 쓰지 말아라. 그렇지. 제가 요즘 거의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거의 3시, 4시쯤에 글을 쓰는데 그럴 때마다 그 마지막에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푸나님이 자정 넘으면 글 쓰지 말랬는데. 왜 그 SNS나 메신저 같은 데 보면은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놓고 지우는 적이 있잖아요. 12시 넘으면 그 변하는 어떤 마음들이 느껴져서 그게 너무 잦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감정은 이렇게 밖으로 내놓을 때 딱 여기까지 끝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 변하는 감정을 추스려서 네. 오늘의 질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문가 함정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폭력 사건을 지금 대책 모임으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처음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검사, 변호사, 판사인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진 않죠, 사실 판사님과. 하지만 판사님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상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일하는 느낌이 드는데 변호사, 검사님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드라마에서는 많이 만나지만 우리 일상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함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은 거예요.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쉽게 기대게 되는데 그분들은 저희 사건만 다루는 분들도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만큼 많이 생각하지는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있겠지만 근데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기대려고 해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검사님이 그렇게 하신 데 이유가 있겠죠. 라면서 이제 돌려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은 어떤 존경해야 될 사람,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맞는 것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끔 계속 이걸 잡아오고 싶은데 그럴 만한 명분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검사 자격증도 없고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럴 때 전문가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가한테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왠지 푸나님이 잘 아실 것 같았어요. 또 이제 가치관의 문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변호사의 함정이라는 앞에 말을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맞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일반인들은 논리 맥락 없이 때려 맞추기도 해. 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걸 못 맞추는 경우가 많죠. 왜?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 그런 거야. 자기 상식, 자기 기준, 자기 정신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벗어넘는 요즘에 누가 그런 이야기 패러다임의 전환시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기존의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SNS를 안 하던 사람들이 SNS라는 것 존재를 무시한 채 뭔가를 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이제 약간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SNS가 발달하면서 미디어가 도와주지 않아도 뭔가 이슈화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관점.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 이런 건데 법률적으로는 변호사나 판검사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인 건 맞아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 근데 왜 제가 가치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어떤 변호사는 생각이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파해보자라고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변호사들과는 다른 걸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 있어요. 안전빵으로 가자.
우리가 이거 좀 너무 리스크가 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인문학적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보적인 사람이냐, 꽤 보수적인 사람이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러나냐면은 의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들도 의사들인데 인문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비타민 효용론이라든지 이걸 수술로 갈 것이냐, 치료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인문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법률적 지식을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률적 지식을 전해주는 것까지는 따를 수 있는데 판사도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까지 딱 법으로 정해주면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판결해. 이렇게까지 정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B 쪽을 더 중시해서 보느냐 A 쪽을 더 중시해서 보느냐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 키워야 될 시각은 뭐냐면은 변호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는 내 시각 가치관에 맞는 쪽을 해달라고 내 변호사한테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진취적인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률을 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쪽 방향으로 해주세요라고 내 의뢰인이 내가 변호사한테 그쪽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각이 생겨야 되는데 무조건 맡긴다. 근데 이 변호사가 바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야. 하루에도 여러 가지 건을 다루는 사람이야. 그런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맡겨놓으면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바쁜 것 같아서 일부러 잘 안 시키는 경우도 있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런 경우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꾸 내가 아프다 해야 의사가 한 번 더 봐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기고 싶어 하면 우리 의사 표시를 상대방한테 정말 귀찮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필요가 있는데 전적으로 맡기는 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 사건의 본질은 일반 의뢰한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충 사건이 얽으면 말해주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결정적인 게 아닌 거 또는 결정적인 거를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변호사 입장에서도 더 참고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들은 신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그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거든요.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려운 상태에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변호사님이 있고 상황은 어려운 건 깔고 가고 재판에서는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생존자가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아가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된다. 판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치유를 더 중시하는 변호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런 가치관의 문제라고 딱 정리를 하니까 그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또 세우는 일도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한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는 그 분야에만 전문가이지 모든 것을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지방선거입니다. 늘 이제 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이죠. 선거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예비 후보 기간이죠. 이제 이 기간에서 보니까 이제 명함 만들고 잠바 만들고 뭐 어깨띠 만들고 뭐 플랜카드 만들고 만드는 게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느낀 것은 후보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돈이다. 이런 거를 엄청 느껴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돈이 없는 군소정당, 그러니까 작은 정당,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겠다.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시민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일 텐데 이게 돈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 수당 같은 거 얘기가 나오듯이 선거비도 나라에서 대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선거 활동이 뭐가 있을까? 뭔가 이런 고민도 실질적으로 드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진짜 웃겨.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의 선거운동 방식이 돈을 안 들게 하려고 만든 방식이에요.
예전 같으면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최소한 돈을 안 들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사실 온라인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겠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예전 같으면요, 대거 무슨 뭐 직능 조직 단체들 그 만나가지고 출마한 사람들이 돈 쓰기 바빴어요. 길거리에서 지금 명함 만들고 어깨띠 만들고 잠바 만들고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전 같으면 그거 100분의 1도 안 돼요. 돈을 안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도 바뀌고 있는 거죠.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도 현직이거나 근데 지금 현직이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운동을 한다. 또 구청장인데 이분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한다. 이럴 때 예비후보 개념을 만들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직들은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에요. 활동 자체가. 근데 보통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약 15일 정도를 줍니다. 본선거 전까지 들어갈 때. 근데 그때부터 스타트를 하면 내가 이름 알리기 너무 부족하니까 현직이 아닌 사람들한테 미리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몇 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에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방식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대규모로 군중을 모은다거나 물론 지방선거는 약간 다릅니다만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 동네에 좀 번화가 같은 데 가서 차 세워놓고 대규모로 막 집회하고 막 이러는 그런 방식은 하지 마라. 단 명함 나눠주는 것도 후보자 본인하고 부인 정도만 나눠줄 수 있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무한정 풀어놓으면 있잖아요. 누구나 나눠줄 수 있고 사람 사가지고 막 동네 꼴목꼴목마다 알바생들 사가지고 나눠줄 수 있잖아요. 돈 적게 들려고 만든 법이에요.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비를 정부에 대주면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법은 그런 면에서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있죠. 이유가 뭐냐면 모두 다 그렇게 선거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어떤 지역구 내에 후보가 5명 나올 거 정부가 선거 비용을 완벽하게 대준다고 하면 이거는 50명이 나올지 100명이 나올지 몰라요. 효율성 또는 변별력 이런 게 엄청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선거 비용 보조를 해주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일정 정도의 득표를 해. 그러면 내가 전액 보전해 줄게. 반액 보전해 줄게. 그게 15% 1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지역 내에서 15% 정도를 득표할 정도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동네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선거운동에 뛰어들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정부가 그걸 전부 다 보조해 주는 형태라고 하면 선거운동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혼란들이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은 보수적이긴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국민의 수준만 높아진다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의 행위에 국가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세상이 온다면 무분별하게 나가고 보자. 정부가 다 보조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까지는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거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은 사실은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력과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정치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 그 외에 민중당, 녹색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막 정당들이 있잖아요. 정당들은 지금 현재도 10몇 개, 막 20몇 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정당들이 다 선거운동이란 것을 통해 가지고 당선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거대 정당들의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죠. 거대한 세를 이루는, 거대한 집단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군소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뭔 세상에 선거가 당이 2당밖에 없냐? 우리도 좀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도 일부 우려가 그런 거예요. 지방선거로 가면서 또 양당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지방선거 때 광역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TK 정도에서 뭐 한두 석 건지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광역 단체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현재로 보면. 그래서 지금 정의당 등의 군소정당들은 민주 진보 세력이 강한 지역에 가서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거나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에 가서 2등 나는 전략으로 대부분 다 선거에 뛰어들거든요. 근데 보현님의 질문 중에 가장 제가 난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렇게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있다면 다른 정당들이 이미 썼을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뚫고
그 양당 제도의 벽을 깨는 거. 그만큼 역사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원내 교섭단체가 지금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지방선거 때 가면은 양당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다. 제 답은 여기까지. 일단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를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이제 엄청 부자여서 용이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김을 양식한다고 하셨나? 멸치. 네. 네,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덕분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여행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선거운동 이렇게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저희 외갓댁에는 파주인데 노태우가 준 쟁반이 그렇게 많아요. 쟁반, 컵, 무슨 방석이네. 그래서 노태우랑 아직도 같이 사는 느낌? 할머니네 가면? 좀 놀랍죠.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더 안 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건 사실 돈이 안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안산에서는 신경 쓰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추가 하나만 하면은 온라인 활동도 우리들의 어떤 그 사회적 환경이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막 사용되기 시작할 때는 각 홈페이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빈익빈 부익부가 돼가는 포탈이 그런 형태이거든요. 예전에는 각 홈페이지 막 들어가 보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뉴스는 다 포털로 모이잖아요. 네이버, 다음 이런 데로.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려워지는 것처럼 특정 지역 지방선거에 나오는 기초의회에 나오는 후보의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 볼까요?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별로 안 들어가 본다고. 그러니까 온라인 활동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방문자가 10명도 안 되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나를 알린다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프라인에서 명함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안산에는 민중당 후보가 지금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맨날 보내시더라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그런데 그것도 다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도요. 아 알았어 너 찍을 건데 뭘 그 느낌으로 막 자주 보내 그러면은 싫을 때 있거든요. 이게 과유불급이야. 네. 그래서 아 그 사람이 나왔는가 정도를 인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사실 변별해 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껏 큰 정당에서 좋은 후보를 냈겠지 이런 믿음으로 찍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득권의 벽이 높습니까? 여러분 진보정당 후보로 다음에 나오세요. 정의당은 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당에서 보전해주고 녹색당은 남녀 상관없이 100% 아마 당에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지방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게 뭔가 건강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4년 후에는 보현님도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봐요. 지금 안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들은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까먹고 또 정치하려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가장 좀 모순적인 발언들 많이 하는데요. 지방선거 같은데 내 동네에 구의회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적극 추천해요. 일반인이 정치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보현님 덕분에 아 선거가 진짜 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현님 말씀하신 카톡도 사실은 돈 내는 거예요. 아 맞다. 네, 그럼 3번째 질문입니다. 무능력? 요즘 이슈이슈 팀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상황은 늘 안 좋으니까 그건 논외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새날 애청자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 힘든 거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맨날 한다는 일이. 그래서 에너지가 좀 달리면 새로운 일이 안 나오고 그걸 추진하는 건 더 힘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방전된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이럴 때 팀에서 이 일을 시작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제가 아니면 저랑 같이 하는 이 멤버들이 각자한테 뭔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런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공단의 노동자가 줄어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소식 같은 것을 들은 게 있는데 자영업도 잘 안 된다고 하고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그리고 진보 시민 단체들도 사실 예전에 박근혜 퇴진 운동할 때보다는 조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서로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 좀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세상을 모든 관점을 대결 구도로만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박근혜를 타도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국민 하나하나가 열심히 싸웠는데 그런 시절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비아냥거리듯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권이 바뀌면 시민단체라든지 진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먹거리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 진짜로 막 힘든 시절에는 서로 잘 싸워보자고 십시일반 만 원씩이라도 후원해요.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어떤 구조로 가냐면은 여전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존재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인드를 일단 빨리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게 공익적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도 처음에 시작할 때 후원을 안 받았던 이유가 지금도 그런 쪽으로는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랑 의미가 있어요. 힘들 시절에는 서로 간에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후원 받아서 뭔가를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은 후원도 줄어들고. 근데 해왔던 일은 이거고. 그래서 결국엔 민주사회가 되면은 그게 진정한 의미의 NGO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 감시. 그러니까 여당을 감시하는 또는 뭐 정부를 감시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환경이면 환경 또는 하다못해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들이 아직도 적폐로 많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감시하는 어떤 NGO 이런 개념으로요. 그래서 이게 작은 조직들이 조금 더 커지는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통폐합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특정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파든 간에 그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쏘고 이런 방식 말고요. 이제는 디테일한 걸수록 좋죠. 사회에 수도 없이 많은 적폐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가나. 그런 걸 감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단계. 지금 이슈도 저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뭔가 좀 조직을 좀 더 키우면서 더 오픈돼서 사람들로부터 민주사회가 사실은 된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민주사회가 되려고 민주적이지 않은 것들을 없애는 과정 속에 시민운동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시민단체가 항상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해줘야 돼요. 뭐 이게 하다못해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당, 야당 또는 뭐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것, 재벌 그 많은 것들을 감시해줄 단체가 필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시할 능력이 되는 단체는 아직도 많이 없는 편이죠. 능력이 안 되니까 아주 거대한 시민단체 몇 개 정도를 빼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모색을 해야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식. 사실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차피 생존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면 이게 으쌰으쌰 투쟁투쟁 요걸로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시민사회든 그 뭐든 간에 사실은 상품성이 중요해요. 상품성.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어떤 요소. 이 사람들 되게 열심히 하는데 구성원들도 그렇고 아젠다도 그렇고 뭔가 나한테 내키지 않아. 그러면 결합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나 다. 후원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단체, 뭔가 좀 스마트한 거를 해주는 단체에 후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희망?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원래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욕심을 버려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만족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치를 낮춘다는 건 머릿속에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이거 역설인데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고 내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걸 사회 부조리를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언가 강한 투쟁을 통해 갖고 뭔가를 이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공적인 건 해야지.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대개 사람들은 큰 꿈을 그리놓고 그 꿈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좀 몸이 건조하게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휴 인생 뭐 별거 있냐고 실제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허탈감, 좌절감으로 마치 나는 득도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방식 말고 실제로 꿈을 크게 꾸지 않고 거의 꿈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와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앞에 꽃길이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은 난 그런 방식으로 가서 소확행이란 말 최근에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게 아마 우리 성하지 부장은 또는 보현님이나 우리 곽수훈 노무사님 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디 막 맛집 찾아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주로 커피 한 잔 마셔도 난 그게 행복해 좋더라. 요 느낌이거든요. 그게 만족하면서 그냥 좀 뭐 예를 들면 보통 팟캐스트 운영하는 사람들은 순위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나는 진짜 신경 안 쓰거든요. 순위 신경 안 쓰는 게 에이 뭐 순위가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1등해도 기분이 별로고요. 왜냐하면 내려갈 일이 슬픈 일이잖아. 1등 나 좋아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더 한참 순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게 막 다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 단 공익을 놓치지 마라. 오늘도 누구랑 잠깐 만나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공적인 부분은 다 같이 거대 권력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현재 정부는 아닙니다. 진짜 거대한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과 현재 정부도 정권만 잡았을 뿐이지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들이 있고 다수결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엄마들, 아빠들 같은 경우는 교육개혁 머릿속에 확고한 신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무조건 쓸려가요. 쓰나미처럼 쓸려가. 사교육에. 사교육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쓸려가는 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강남이 주도하기 때문이에요. 돈 많은 강남 사람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 아무리 뽑아도 엄마 아빠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개혁은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공적인 개념만 빼고 사적인 욕심은 좀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차 사야지. 별로 의미 없어. 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데 마을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좋대요. 차 버리고 뭐 차를 사서 5, 6년 동안 1,500km 탔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차 타고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허리한 듯 마을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바쁠 때는 택시도 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게 거의 없어요. 저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핀트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찔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익활동을 한다는 미명 아래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높아서 매일 좌절하는 경험을 팀원들과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찔리고 그래서 꿈을 꾸지 말라는 그 얘기가 뭔지 엄청나게 와닿는 것 같고요.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도 사실 되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어디 나가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네, 이슈 하고 자가자가 나오고 이런 게 너무너무 사실 다 재미있는 일상일 텐데 여기서 뭘 그렇게 하겠다고 또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건지 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만큼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을 사람들과 같이 해야겠다. 더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오지 않고요. 부침을 막 겪어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부침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인생 분화방처럼 뜨거운 불서프로 뛰어드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보현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난번에도 보현님의 꿈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폭력 없는 사회, 기아 없는 사회, 정말 이상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뭔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 좀 세워가는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해 줌으로써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박근혜 탄핵은 누가 시켰을까요? 전체는 국민이 했지만 끝까지 뭔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 큰 꿈은 늘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네, 공익적으로 갖는 꿈은 크게, 또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행복은 작게. 네, 이렇게 중심을 갖고 만들어가는 보현님의 그런 또 결론도 궁금하네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질문 가지고 오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 푸나님, 보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